안녕하십니까.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주간의 어떤 내용들이 기본적인 건축사의 이해를 위한 어떤 관점을 만드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번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축에 대한 질문들을 몇 가지 던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건축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건축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에 들어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난 다음 또 건축 분야의 어떤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은 건축이라는 그 단어요. 그리고 공간이라는 단어, 장소라는 단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피난처라는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듣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러한 건축의 어떤 그 출발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건축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또 저도 마찬가지로 대학에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접했던 것이 건축에 대한 정의로서 피난처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쉘터라고 보통 영어로 번역하는 이 쉘터라고 하는 그 내용, 또 이 피난처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그 인간이 구축했던 이 그 건조 환경, 소위 말하는 건축이라는 그런 구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 곧 바로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에서부터 출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전이라는 그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이제 고민을 해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주변의 이러한 건조 환경들을 만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피난처라는 그 어휘로부터 건축의 출발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쓰여져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 자연 속에 노출돼서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의 어떤 위협과 또는 자연으로부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물질적인 자원들을 제공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두 가지 측면이 교차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그 위협이고 하나는 또 보호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한 동시에 이와 더불어서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보호막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런 것을 발견을 하고 위협을 주는 요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안전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실질적인 우리들의 정주공간화 시키는 어떤 작업들을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 자연에서부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위협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들 요소를 나열해 본다면, 물론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 또는 강우라고 하는 것, 또는 불이라고 하는 것, 또 홍수, 그리고 추위, 더위, 습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외에 또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살아있는 실체, 소위 말하는 맹수들이죠. 자연의 동식물들, 특히 동물들에 대한 어떤 존재들이 있을 겁니다. 동물들의 존재는 물론 우리보다 힘이 약한 것들은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었고, 우리보다 힘이 센 것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방어 시설들이 요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언덕이라든지 아니면 분지라든지 이렇게 움푹 파여진 이런 공간 속에 들어감으로써 아주 휘몰아치는 강한 바람들을 우리가 막아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런 곳을 찾아서 바람이라는 것에 대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우입니다. 강우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부에 뭔가를 이렇게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차단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우리가 몸에 적셔지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 위에 부분에 뭔가가 어떤 시설이 구축이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을 저는 생각해 보면, 건축물에서 요구하는 지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 밑이라든지 동굴 속이라든지 아니면 절벽의 밑 이런 곳으로 이제 사람이 피신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큰 위협적인 존재인 동시에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 유리한 점들을 만들어준 또 인류 문명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했던 것도 이 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이라는 부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 많이 알고 있는 한옥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한옥은 불과 굉장히 상관관계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불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또 우리가 불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측면이 있죠. 그래서 불을 가지고 기와를 만들고 벽돌을 만들고 나무를 태워서 그 난방을 하고 또 집의 주요한 골격은 불에 가장 취약한 그 나무로 만들고 그래서 불을 중심으로 볼 때 취약한 것과 그것을 또 이용하는 어떤 두 가지 장면성들 소위 말하면 우리가 그 자연에 대한 그 위협과 그다음에 그 안전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그 필요한 또 물건들을 제공하는 양면적인 측면을 고루 이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에서 피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거리를 우리가 띄워서 있거나 아니면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집어넣어서 차단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저지대에는 이제 물이 차고 또 물이 강하게 흘러가고 뭐 이런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높은 곳이나 아니면 둔덕, 나무 위에 올라감으로써 물이 범람하거나 물이 흘러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맹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맹수가 이제 달려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고립된 공간들을 만들게 되고 그것은 가장 쉽게 나뭇가지 위에 우리가 올라감으로써 그 맹수로부터 어떤 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후의 어떤 온도적인 조건들이죠. 추위와 더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추위는 결국은 이제 옷을 입든지 아니면 보다 좀 추위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뭐 쉽게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동굴 속이라든지 땅속을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몸집 같은 형태의 굴 같은 거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지열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따뜻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햇빛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방법 또는 아까는 바람을 우리가 피해야 될 강한 바람은 피해야 되지만 이럴 경우에는 바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통풍이 잘 되는 이런 장소 이런 곳을 취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인체에 가장 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습기인데 습기가 올라오게 되면 사람이 이제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을 위협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결국은 물론 수열이라고 하는 어떤 것은 땅속에 들어가서 이제 그 따뜻함을 취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하나의 단점으로는 이제 습기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습기를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뭘 깔든지 아니면 지표면에서 좀 띄워가지고 습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어떤 장치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요소들, 또 물론 이거 외에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 각자들의 어떤 몫을 둔다 하더라도 일단 여기서 제시했던 이런 요소들은 결국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또 건축의 요소들이 어떻게 이제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피하고 보다 더 안전한 어떤 그 장소를 또는 공간을 구축해 나가는 어떤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안전을 향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의 요소들은 바로 이제 환경을 살피는 거죠. 환경을 살피는 것.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상지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상지. 풍수라는 말도 있고 그렇지만 풍수 이전에 풍수는 바람과 물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본다고 한다면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땅에 대한 어떤 형상들을 파악하는 거죠.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진 곳을 택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의 관찰.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일정한 부분 사람이 자연의 어떤 대응 관계를 본다면 제일 위대한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자연을 정밀하게 관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밀한 관찰의 결과를 잘 정리한 민족일수록 보다 더 발전된 어떤 문명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하 유역에서 어떤 문화라든지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리한 어떤 그 자연에 대한 관찰, 인간이 자연을 예민하게 관찰한 결과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보다 더 살기 좋은 안전한 어떤 환경들을 구축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인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탄생되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그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안전을 향해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첫 번째로는 상지, 주변의 환경을 살피는 거죠. 상지라는 단어의 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들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일명 우리가 상, 수상, 족상, 두상, 관상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뭐 지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상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이라는 것은 동사의 형태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어떤 모습들을 살피는 것이죠. 눈으로 살피는 어떤 이런 과정들, 그것을 상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집을 갖다 우리가 하는 것을 상택이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연 환경에서 얻어진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일몰과 일출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방위와 방향에 대한 개념들이 대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몰이 되면 좀 날씨가 추워질 것이고, 일출이 되면 날씨가 따뜻해질 것이고, 어떤 장소는 햇빛이 많이 들 것이고, 어떤 장소는 햇빛이 덜 들 것이고,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통해서 일정한 사람들이 지향을 해야 될 또는 피해야 될 이런 방향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아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상지의 개념이라든지 방향과 방위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요소로서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이트 플래닝, 도시 말하는 그 땅에 대한 해석을 하는 어떤 과정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안전을 위한 건축 개념이 이제 뭐 등장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간단히 그 여러 가지 몇 가지 뭐 바람이라든지 습기라든지 기온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더위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잠깐 했습니다. 그런 어떤 환경의 위협부터 만들어진 그 대응 방식, 건축의 그 모습을 연상해 본다면, 습기가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땅바닥에 붙어서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집을 땅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격을 시키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것에서 나타난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하부, 기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우리 건축물도 전통 건축을 보면 대부분 기단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건축은 기단의 부분이 발달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좀 더 구체화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의 초가집에서부터 뭐 일반적인 집에 이르기까지, 간단한 집에서부터 아주 복잡한 집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건축들은 기단 부분을 확실하게 구축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바닥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죠. 바닥과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땅과 내가 생활을 하는 어떤 공간의 면적, 그 면 사이에는 일정한 층을 하나 두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일정하게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부 또는 기단이라고 보통 부르는 부분입니다. 집에 이제 어떤 기단 밑에 하부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오는 어떤 많은 요인들, 뭐 햇빛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이물질들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붕이라고 하는, 천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상부 구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옆으로 이제 바람이 불거나 비가 이렇게 들이치거나 여러 가지 이 상부와 바닥 사이에 존재하는 이 공간에 어떤 한계를 지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시선을 뭐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빛을 차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빛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것을 우리는 건축용어로 이제 벽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그건 축부라고 보통 부르는 것인데, 이 축부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바닥, 지붕, 그다음에 벽, 이런 어떤 세 가지 구성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지붕이라는 건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지붕이라는 거는 뭔가가 지지하는 것이 있어야지 상부에 이제 존재를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닥과 지붕 사이 이 벽이라는 것이
뭐 역할을 좀 해야 되겠죠. 처음부터 이 벽체가 이제 뭐 다 전체가 역할을 하다가 그 불합리한 어떤 요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축소해서 하나의 어떤 지지점들이 그거를 이제 받치는 구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둥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기둥에 의해서 이제 지지가 된다. 그래서 집은 결국 바닥을 만들고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구성하고 그 위에 지붕을 올리는 이와 같은 구조를 이제 띠게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우리가 또 하고 있는 건축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연의 어떤 열악한 환경들을 대응하기 위한 인간의 어떤 지혜로서 지붕이 탄생되고 벽체가 탄생되고 기둥이 만들어지고 바닥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갖추어진 것이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집 또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이제 시대가 이제 장소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하느냐, 또 크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다음에 어떻게 단단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오래가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내면서 결국 건축이라는 것이 점진적으로 발달해서 오늘날에까지 왔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무라고 하는 또는 흙이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면서 유기적인 어떤 결합체로서 존재를 하고 지속이 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조지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이런 건축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에 이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그려놓은 이런 그림인데, 물론 이게 상상의 그림이긴 하겠지만은 인간이 어떻게 이제 이 자연 속에 놓여져서 그 집이라는 것을 이제 구축하는 어떤 과정들을 보여주느냐라는 그 간략한 어떤 그림입니다. 저기 밑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움막이나 이런 어떤 이게 들어가서 있는 모습도, 이런 어떤 피난할 수 있는 장소들, 또 구축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이와 같은 그 자연의 어떤 조건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낸 것도 있겠지만 자연에 있는,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계시를 얻어서 저런 장소, 저런 공간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충분하게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환경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속에서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축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지혜들이 탄생이 됐겠죠. 많이 이제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알타미라 동굴의 그 모습이죠. 선사시대 인류가 이제 야생 동물 그림을 갖다 이제 그리면서 영적이고 주술적인 힘들을 동굴에 이제 남겨가지고 오늘날에는 이제 선사예술, 인류의 초기 예술로서 이제 각광받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옛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이렇게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전에 앞에서 나온 대로 있는 것, 주어져 있는 것에서 찾아서 발견을 해서 그 발견한 어떤 결과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을 한 것이죠. 이용을 하면서 단순히 그것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동물이라고 한다면 그걸 단순히 이용하는 데 그쳤겠지만 사람들은 이용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 뭔가 자신들의 생각을 담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아낸 거죠. 담아낸 모습들이 바로 벽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남아있고, 그 벽화를 분석해보면 그 속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그 생각들을 우리는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어떤 단서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죠. 많이 얘기를 들어봤겠지만 중력에 반해서 구축되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으로서 제일 오래된 것들이 지금부터 보게 될 몇 가지의 선사유적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돌 또는 맨힐이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서 있는 돌이죠. 선돌이라는 서 있는 돌이라는 그런 의미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선돌의 어떤 그 형태를 응용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볼 수 있고, 초기의 어떤 건축의 구축물의 다양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돌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의 하나의 그 유물이죠. 우리나라에도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의 비석처럼 이제 서 있는, 분포 지역이 이제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서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한국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랑 동아시아 일대 다양한 곳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돌은 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 힘든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일부러 중력에 반해서 구축을 이렇게 세워놨다고 하는 것은 그 돌이 서 있는 어떤 형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돌 같은 것들은 작게는 1, 2m짜리도 있지만 큰 것은 10m 이하가 정도는 6, 7m 정도의 굉장히 큰 돌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이런 돌들이 대부분 현지 생산된 돌들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곳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어떤 그 노력도 굉장히 이제 들었을 것이고 또 세우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난점들을 이제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어떤 구축에 대한 지혜들이 쌓여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시공의 어떤 기술로서 전환돼 나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인돌이라고도 얘기하고 지성묘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영어로는 돌맨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지성묘라고 하는 그 한자는 지석, 돌 위에 받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무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청동기 시대 이제 여기 보시는 거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입니다. 황해도 은율에 있는 한반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그 고인돌이죠. 강화도 부근리에 있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인돌인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무덤칸의 길이가 3.3m니까 웬만한 그 지방칸 크기보다 더 큰 거죠. 굉장히 큰 규모의 그런 그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은 선돌에서 보다 더 진전돼 나가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트 앤드 린텔이라고 하는 기둥과 그 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조의 어떤 그 원형을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낸 비어 있는 곳, 그 장소, 그 공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어떤 그 장소가 되겠죠. 그래서 고인돌은 실질적인 어떤 그 쓰임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최초의 어떤 그 형식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이 얘기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구축의 그 논리가 여기에 쓰여지고 있죠. 역시 이것도 돌을 세우고 그 위에 더 큰 그 상판을 갖다 이렇게 덮는다는 것은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그 실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들을 과거의 사람들은 했습니다. 이거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일랜드의 클레버 카운티에 있는 그런 고인돌인데 좀 전에 봤던 고인돌하고는 조금 이제 형식이 다르죠. 하나하나의 돌판으로 된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돌판들을 이렇게 이어서 더 큰 어떤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길이가 9m이고 그 무덤칸 바닥에서 이제 1.8m 정도 높이로 되어 있으니까는 제법 큰 거죠. 굉장히 큰 그런 높이를 가지고 있고 무덤칸의 길이를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몇 개의 측면 돌들, 거기 말하는 벽체에 해당되는 또는 기둥에 해당되는 돌들을 나란히 세운 다음에 그 위에 상판들을 다시 덮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좀 더 넓게 이제 확장되는 방법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인돌은 굉장히 다양한 또 형식들을 가지고 있죠. 지금 보신 이런 형식을 우리는 보통 북방식 고인돌을 보고 있습니다. 말하는 이제 그 지석이 받치고 있는 돌이 지상에서부터 좀 떠 있는, 그래서 실내 공간, 안에 공간이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그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부의 그 판이 바닥에 거의 이렇게 밀착이 돼서 나지막한 돌들로 이제 괸돌 같은 형식으로 개어놓은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남방식 고인돌인데 잠시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역시 좀 전에 본 그런 어떤 내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좌측 상단서부터 보게 되면 네덜란드에 있는 거, 포르투갈, 스페인, 러시아죠. 좀 전에 봤던 것들의 뭐 기본적인 구축의 논리는 같은 거죠. 우리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보다 안전한 그 내실의 공간들을 만드는 어떤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 그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그 흥미로운 단순한 어떤 구조체이긴 하지만 이 단순한 구조체에서 그 우리한테 그 전해주는 그 의미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요소들을 우리한테 그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제 그
이 돌들도 역시 우리가 고인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인돌하면 이렇게 이제 뭐 세워져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전에 얘기한 남방식 고인돌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전북 고창에 있는 고인돌인데, 전북 고창 지방의 뭐 이 한 곳에만 천여 개의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분포하는 고인돌이 뭐 1만여 개를 상회할 정도로 한반도는 전 세계적인 고인돌의 분포 지역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러한 고인돌들은 지금 일괄해서 전남 고창과 뭐 이런 강화도 쪽 뭐 이런 것들을 다 일괄해서 세계유산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고인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공간들에 대한 또는 건축이라는 건축의 행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또 왜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지 하는 부분들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기원을 갖다 이제 좀 들여다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어떤 요소들이 첨삭이 되어 오면서 근본의 어떤 생각들을 흐려지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보고 있는 건축들에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상존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좀 한다고 한다면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또 그 속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런 것들을 많이 망각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다른 것으로 이제 전환된 요소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설계를 하고 뭐 집을 짓고 뭐 이런 어떤 행위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건축이라는 게 도대체 왜 우리가 하고 있느냐, 건축은 도대체 어떻게 출발된 거기 때문에 라는 어떤 의문들 이런 거를 갖지 않는다면은 왕왕 주객이 전도된 결과들을 우리들은 만들어내고 그것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근본에 대한 생각들에 좀 더 투철하게 무장을 하고 철저하게 인식을 하는 어떤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 동안의 강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근본에 대한 문제, 건축의 근본 문제를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물론 옛날 그리스 사람들이라든지 뭐 중국의 선현이라든지 고대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끄집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연과 사람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오늘날에 주창하고 있는 많은 친환경이 하는 그런 문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방향의 설정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진척이 돼서 구체적인 어떤 사람이 살았던 거주 공간으로서의 어떤 건축물을 든다면 뭐 선사유적들을 우리는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서울 근교 한강변에 있는 암사동 선사주거지의 발굴 유구와 복원된 발굴 유구를 기반으로 해서 복원된 외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외관의 모습이 이렇게 됐냐 안 됐냐에 대한 것은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죠. 다만 여기 위에 있는 사진처럼 기둥을 박았던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덩이를 추정을 해보면 구덩이의 방향이 경사각이 어느 정도가 됐고 어떤 크기의 기둥들을 꽂았고 하는 것을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어떤 형상에 대한 골격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를 보게 되면은 둥근 형태의 집터와 말각 방형의 형태로 된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취락의 형태로 여러 채가 같이 있어서 공동생활을 했던 곳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서 특이한 용어가 하나 나왔는데, 말각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모퉁이를 90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만드는 거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의 그 모서리 부분이 직각으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둥글게 이제 공글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말각이라고 부릅니다. 말각의 대표적인 예들을 여기서 생각해보면 고구려의 고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걸 특별히 말각 조정 형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초기에 상부 지붕 구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구축 방법 중에 하나죠.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그 내용들을 그 내부 공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 가운데 그 돌을 갖다 이렇게 이제 둘러서 불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불씨가 튀어서 이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돌로 제한을 하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제 화덕을 넣은, 노지라고 보통 부르는데 거기서 놓은 그런 그 자리가 있고, 곡물을 보관하든 곡물이나 어떤 그 기타 자기들이 어떤 필요한 것들을 보관하든 저장 구덩이, 좀 더 큰 구멍들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대략 노지가 보이고요, 노지 같은 것들이 있고 저장공들이 몇 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장 구덩이가 있고 불을 피는 어떤 그 화덕, 노지가 있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잉여 가치의 물건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또 불을 잘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추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음식을 그냥 먹지 않고 익혀 먹는 어떤 방식들을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붕에는 이제 어떤 그 주변에서 쉽게 얻어지는 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그 바람이 통하지 않도록, 그래서 바람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람이 통할 경우에는 뭔가 추위라든지 이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요구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모습들은 가장 그 초창기에 사람이 자연의 어떤 그 위협으로부터, 불합리한 자연의 요소들, 또 불리한 어떤 요건들을 대응하기 위한 그 인간의 지혜들이 하나하나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물론 같은 시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제 얼음에서 얼음이 있는 그 추운 지방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이글루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글루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눈을 그러니까 얼음을 깨트려 가지고 얼음을 잘라내서 이제 쌓는 이런 어떤 그 집이죠. 그래서 그 벽을 따라서 빙설에 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작은 가지로 근데 깔개를 깔고 몇 장의 수피를 깔아서 이제 실내 공간에서는 침대를 이제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제 가장 여기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이제 그 톱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그것이 톱 같은 거는 철기 시대 이후에 나온 것들이니까요. 그 이전에 이제 얼음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일정한 크기로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쌓아서 추위에 대처하는 이런 어떤 지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찰라안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찰라안구는 이제 한자로는 찰라안구라고 그러는데, 추얼로와 안커우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중국어는 추얼로와 안커우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여기 혁철족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중국 동북지방 흑룡강성에 사는 이제 소수민족 중에 하나죠. 중국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데, 인구가 지금 불과 5, 6천 명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아주 희소한 그런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용어로 찰라라고 하는 것은 뾰족하다는 뜻이고, 안구는 천막이나 텐트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제 찰라자, 찰라안구, 찰라안구라고도 부르고, 악륜춘이라는 사람들도 이제 소수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은 사인주라고 부릅니다. 사인주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이 경사지게 이렇게 이제 세웠다는 거죠. 비스듬하게 세웠다 해서 사인주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에른주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곳을 보면은 역시 이제 자기들이 사는 거주 환경 속에서 쉽게 얻어지는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의 안전한 공간을 최소한의 안전한 공간들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 하얀색 껍질로 이렇게 씌워진 거는 자작나무 껍질입니다. 그래서 특히 혁철이라든지 악륜춘이라든지 하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중국의 동북지방, 그래서 말하는 흑룡강성 일대, 이 지역은
자작나무가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자작나무가 추운 데서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에서 자작나무를 쉽게 볼 수가 있죠. 이 자작나무는 이제 껍질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기면은 아주 잘 벗겨지죠. 그래서 어떤 판판하게 피면은 이렇게 이제 지붕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고 공예품으로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쪽 지방의 어떤 이 화수피, 주 한자로는 이제 화수피라고 부르는데 화수피라고 자작나무 껍질을 화수피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해서 어떤 그 모습을 만들어 온 그 지역을 화수피 문화권이라고 중국에서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동북지방의 이제 흑룡강성 일대 지역, 몽골 상부 뭐 일대를 하는 지역이 전부 화수피 나무, 자작나무 숲이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나무 껍질들을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또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여러 가지 타입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흑룡강성에서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그 답사를 갔을 때, 한 10년이 넘었군요. 10년이 넘었는데, 그 답사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이제 자작나무 껍질을 덮은 것도 있고, 이렇게 지푸라기라든지 갈대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만든 그 거주 공간들이죠. 또 어떤 것은 거주 공간으로 쓰고, 어떤 것은 음식물을 넣어두는 저장 창고로도 쓰기도 하고, 잠시 대피소로 쓰는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이들 문화권에서 이제 그 존재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앞서 봤던 그 이글루라든지 아니면은 고인돌이라든지 움집이라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것과 더불어서 자연에 대응하는 이 지역에서 자연에 대응하는 하나의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지금도 한 10여 년 전에 저희 한양대학교하고 이제 연세대학교의 김성호 교수님 연구실들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동북 삼성의 소수민족 그 주거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이쪽에 생활을 하면서 조사를 했고,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사람들한테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 전통 복장을 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은 혁철족입니다. 혁철족한테 돈을 주고 실제 너희들이 살았던 그 찰라항구라고 하는 거를 지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조그맣게 이제 하나 그 뒤에 있는 그런 거를 지었습니다. 있는 과정들을 제가 이제 촬영을 해보고, 물론 옛날에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변화가 됐는지는 뭐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이 철라항구를 만드는 어떤 방식들을 보았는데 그 본 모습은 저희가 어렸을 때 그 장독대, 소위 말하는 겨울에 김장을 담그고 장독대를 땅에 묻고 그 위에 만들어진 집, 가설집, 그와 굉장히 유사한 형태였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본 것들도 대부분 그런 모습이었고, 그래서 아마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 무 구덩이를 파서 물을 겨울에 보관한다든지, 또 장항아리를 묶고 그 위에 지프로다 집을 짓는다지 하는 이런 행위들은 원시 주거의 어떤 그 삶의 흔적들이 얼마 전까지도 우리 생활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요구할 수도 있고, 물건을 갖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 안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몇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사람이 안전하게 들어가서 있는 곳도 될 수가 있고, 어떤 물건이나 사물들을 넣어서 또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법도 뭐 마찬가지로 안전이라는 개념 속에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서 건축이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그 그림인데 아곤극 쪽의 하영지, 여름에 그 생활하는 공간의 모습을, 거주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옛날 책에 나오는 이제 그 아곤극 쪽의 어떤 전통 그 자료들에 나오는 것들을 그려놓은 건데, 뭐 개도 보이고 저 위에 뭐 동물들이 묶여져 있고 파골라 같은 이런 것도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 생활 공간으로 되어 있는 철안구, 사인주 같은 이런 건물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박물관에 있는 자료이긴 하지만, 전시대에 있는 모형이긴 하지만, 그 악령춘족의 민가였던 그 사인주의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굉장히 부적이, 주술적 이름들이 있고 침상이 배치되어 있고 가운데 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우리 그 한강변에 있었던 그 주거지처럼 굉장히 그와 좀 유사한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죠. 부분적으로는 이제 공통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제 화수 껍질로, 자작나무 껍질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렇게 동물의 껍질을
그 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외피를 이렇게 덮어서 그 바람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를 만듭니다. 여기 보여지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직은 이 벽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붕이라는 그 개념들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벽과 지붕이 상당히 모호하게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분화가 좀 덜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내부의 그 모습이죠. 이렇게 약간의 그 필로티 땅에서부터 바닥판을 좀 띄워서 이렇게 이제 그 잠을 잘 수 있는 침상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보면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자연의 어떤 열악한 자연 환경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이제 취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우리 기억해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습기였었죠. 습기. 습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띄워서 자기가 이제 잠을 자는 공간을 만드는 걸 보면은 그 자연의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지혜를 짜내는 단계들을 여기서 우리가 잘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안윤 쪽의 민가 4인조 앞에서 사람들이 뭔가를 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 그 4인주를 이렇게 나무를 잘라서 상당히 여러 개를 갖다 이렇게 두른 다음에 그 사이사이를 나무 껍질로 이렇게 메워가지고 만든 그런 4인주가 보이고요. 그 앞쪽에 한 사람이 북 같은 거를 들고 장구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판을 하나 들고 뭔가의 행위를 하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에는 모자와 뭔가 장식물이 이제 꽂혀져 있죠. 이 사람은 바로 샤만입니다. 샤만. 이 동북 삼성의 이 소수민족, 흑철이라든지 악륜춘이라든지 아곤족이라든지 하는 이런 소수민족, 상당히 많은 소수민족들은 전부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옛날 조상들도 그 고구려 발해, 그 부여, 이런 어떤 그 옛날 상고 시대에 동북 삼성에 존재했던 한반도의 어떤 우리 한민족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국가들을 보면 다 이제 샤머니즘이 이제 평면되어 있고 무당이랑 주술, 샤먼이라고 하는 무당들이 이제 있고 우리 남쪽 지방의 신라에 이르기까지 그 신라의 왕관 같은 그런 모습들은 전부 샤먼들이 쓰던 그 모자에서 이제 비롯됐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주제는 아니지만 약간 빗나간 주제긴 하지만은 이렇게 문화의 뿌리가 굉장히 길게 이제 한반도에서부터 동북 삼성, 몽골, 시베리아 이쪽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미 밝혀내고 책으로 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샤먼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다 뭡니까? 안전함을 얻고자 하는 거죠. 또 우리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거고 일어날 일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그 삶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집도 짓고 이런 주술사들이 등장을 하고 여러 가지 기호들이 만들어져서 부적처럼 붙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점점점 진행돼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어떤 장면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악류 쪽의 이제 민가대에서 이 소수민족의 한 사람이 이 사람이 음식을 먹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노지에 불을 피우고 음식을 익혀서 이렇게 이제 잡아온 음식들을 먹는 그 뒷 배경으로 보면은 나무들이 이제 꽂혀서 이제 벽체와 기둥 지붕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를 화수피로 이렇게 자작나무 껍질로 막아서 아늑한 어떤 실내 공간들을 만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이걸 이제 잘못 관리를 하게 되면 가운데 이제 불이 있으니까 불은 물론 우리가 유리한 점을 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협의 자연물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항상 이렇게 병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균형을 그 외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거가 되기도 하고 또 나쁜 것으로 바뀌기도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은 뭐 추위도 막아주고 그다음에 음식도 익혀 먹을 수 있고 물도 끓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지만 이 불씨를 잘못 다루게 되면 결국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화재가 나는 거예요. 화재. 다 주변에 있는 그 재료들이 불에 잘 타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불이 나서 집이 다 소실되는 이런 현상들도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시인들의 그 주거지를 발굴해 보면 상당히 많은 주거지들이
불에 탄 거죠. 불에 타서 주저앉은 그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물에 휩쓸려 갔다가 이제 뭐 잠겨가지고 된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단 그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파괴된 것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불에 탄 것이라는 탄 어떤 유적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이제 불씨를 잘못 다뤄가지고 바로 화재가 나가지고 이제 무너지는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 불 쓰는 공간과 불을 쓰지 않는 공간을 이제 분리시키는 어떤 작업들을 그 후에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주방이라고 하는 불 쓰는 공간과 불을 쓰지 않고 생활만 하는 공간으로 이제 분화가 돼서 실내의 공간의 분화가 처음 일어난 것이 아마 그 두 가지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더 덧붙여서 불을 쓰지 않는 공간도 사람이 안전한 공간, 물건이 안전한 공간에서 거주의 공간과 창고에 기능하는 공간으로 또 나눠져 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쉽게 연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이 그 텐트 구조 이런 어떤 지금 4인주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생활을 하고 하단에 있는 왼쪽 하단에 있는 것은 숲속에다 이렇게 일종의 임시 사냥을 나갔을 때 쓰는 그런 것들이죠. 여기 있는 집은 어쨌든 영구적인 집들은 아닙니다. 다 이제 임시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정착을 할 그 시간 동안 지어졌다가 다시 해체가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러는 것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내부가 이제 완성되기 전에 지어지는 골조의 모습을 잠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런 그 중국 동북부 지역에만 또 한반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도 이제 주거나 집회장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요즘의 사진이긴 하지만은 좀 전에 앞에서 봤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죠. 그래서 보통 TP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이 TP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안한 집, 편안한 집이라는 용어 속에는 일단 이 어휘 속에도 벌써 이제 그런 어떤 편안한 집, 삶이 그 편한 곳, 위험을 받지 않는, 위험이 없는 그런 어떤 공간. 이것이 아마 인간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일본의 어떤 예들을 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죠. 이번에 그 수많은 지진,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집을 자기들이 사는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들을 기울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이제 인류 건축 발전사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연의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하고 그 새로운 생각이 결국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내 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변화를 시키는 어떤 것으로 진화돼 나가는 이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원추형으로 이렇게 만든 거죠. 사실 이게 원추형으로 만든 여기도 역시 개념이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결여되어 있는 거죠. 상부 구조와 벽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분리가 이제 하나로 이제 해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게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지붕과 축부, 몸통과 이제 기단 부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눠지는 역할 분담을 하는 또 역할 분담이 되면서 그것이 서로 만나는 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문제 이런 것들이 기술의 어떤 발전을 촉진시키고 또 집을 더 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앞에서 봤던 그런 TP라든지 4인주라든지 철랑구라든지 하는 이런 어떤 이제 뾰족한 집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같은 이동식이고 해체와 조립이 가능하고 옮겨 다닐 수 있는 거지만 이 게르는 한 단계 이제 좀 발전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발전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이제 벽체와 지붕이라는 것이 분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면 지붕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벽체가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얹혀진 상태로 되어 있죠. 하나 일체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게르는 유목민이 옛날부터 사용한 원형의 어떤 조립 가옥입니다. 게르는 이제 투르크어족의 이제 고향을 의미하는 단어에서 기원이 됐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거주지를 뜻하는 말로 게르라는 말 속에는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와 거주지라고 하는 이런 의미들을 같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향도 그렇고 거주지도 그렇고 삶의 어떤 곳인데 더 이제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해주면 고향이라는 말이죠. 고향. 우리가 고향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향이라는 말은 많은 것을 우리한테 머릿속에 인상을 시키죠. 그런 그 자기가 이제
가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접촉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인상이 깊은 거죠. 평생의 그 사람의 뇌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 부분에 민감하죠.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그 요소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표출돼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퍼스트 임프레션, 정말은 첫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고 그 장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 자기의 삶의 어떤 많은 부분들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용인에서 태어났는데 용인에 이제 김양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처음 태어난 그 집은 일본식 관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의 관사의 모습이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죠. 그 집을 거의 다 손으로 그려내라면 그려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미지가 강하게 저한테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건축가, 건축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해서 지금 어떤 건축가로서 현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일본 집에 대한 이미지가 또는 그 제가 그 설계해내는 많은 공간들의 어떤 그 모습들이 근본을 찾아가면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지금 좀 그 다른 얘기가 좀 돼버리긴 했지만 이런 이제 자기의 그 첫 번째 그 삶의 경험을 했던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이제 지금까지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건축 공부를 다 했겠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건축의 경험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건축의 이력서, 공간 이력서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제 만들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럼으로써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이 건축과 관련된 많은 어떤 요소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이걸 반추해 보면 앞으로 나의 또 그 경험이 어떠한 것들인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또는 건축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제 종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들을 더 높여주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르는 그 버드나무나 자작나무 가지를 이제 골조로 해서 원추형으로 이제 조립을 하고 표면에는 양모피라든지 짐승 가죽을 덮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름철에는 쌀이나무라든지 버드나무 가지로 이렇게 발처럼 엮어서 덮기도 합니다. 통풍이 굉장히 잘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게르는 겨울철 집과 여름철 집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재료에 따라서. 이 집은 앞에서 봤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쉽게 조립이 되고 이동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한자 글을 몇 가지를 좀 반추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글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위에 이제 역의 계사에 나오는 이런 뭐 상고, 혈거, 이, 야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혈거에서 거주를 하면서 들판에서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이 그 북경 원인, 베이징 원인들이 거주를 했다고 하는 그 동굴입니다. 이런 동굴들을 이제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혈거, 땅을 파서 이제 움집의 형태로서 들판에 이렇게 거처를 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기록한 이런 글이 있고요. 얘기 예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그 궁실 같은 게 이제 없었을 때 여기 보면 이제 미유궁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궁실이라면 집을 뜻하는 거죠. 집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냐? 여기서 말하는 궁실이라는 것은 지상 위에 지어진 집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벽체와 지붕과 기단이 있는 이런 집이죠. 그럴 때는 겨울철에는 동굴 속에서 살고 있고요. 여름에서는 증소. 이 증소라는 단어는 소고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새집이죠, 새집. 나무가지 위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거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이제 이건 겨울철과 여름철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2계절이 있다는 거죠. 4계절 내지는 2계절을 두 가지 계절을 가지고 겨울에는 추운 어떤 날씨가 있는 시간이 있었고 더운 시간이 있는 그런 기간이 존재를 했던 그런 장소에서는 이렇게 대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인위적으로 이제 했다기보다는 동굴은 들어가서 이제 여기 물론 엄격하게 얘기하면 겨울철에는
굴을 경영을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냥 굴을 파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뜻이 들어가 있고, 여름철에는 증소, 새 집을 짓고 이제 거기서 살았다는 걸로 보면은, 물론 자연적인 걸 그대로 이용한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자기들이 이제 그 의지가 담겨져가지고 천연동굴이 아니라 인위적인 굴을 판 거고, 나뭇가지 위에 이제 올라가서 그냥 뭐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태 회남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축토구목이라는 말이 있어요. 축토구목. 뭐 고자 성인 해가지고 옛날에 성인,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뭐 아마 위대한 건축가 아키텍트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우리가 아키텍트라고 하는 말이 위대한 장인이라는 말로 서양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성인,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위지, 백성들을 위해서 축토구목, 흙을 갖다가 쌓고 나무로 엮어서 구축을 해가지고 이위공신, 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함의가, 이제 함축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축토구목, 흙을 쌓아서 뭔가를 기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나무를 이용해서 집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토목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탄생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동아시아 전통 건축을 보면은 주로 토목, 흙과 나무로 이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집을 짓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궁실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지상에 이제 제대로 지어지는, 앞에서 이제 말했던 여러 가지 그 자연의 그 위협으로부터 얻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기단, 벽체, 기둥, 지붕이라는 구조로 이제 만든 것, 그것을 우리는 궁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뒤에서도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중국의 문자는 여러 가지 우리들한테 흥미로운 사실들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어떤 형상, 구체적인 현상과 행위를 가지고 글자화시킨 거기 때문에 아주 근본적인 얘기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출발의 어떤 목적들도 지금 현재는 그 당시 것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 글자를 통해서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 갑골문이나 상형 문자와 이제 중국 고대 건축의 기원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아주 흥미로운 그 주제 중에 하나고, 몇 가지 연구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서는 지금 작고한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청와대학의 이제 서백안 교수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옛날에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건축에 대한 설명을 한 아주 좋은 논문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상명대학의 이제 김경일 교수님 같은 분이 갑골문 연구를 하면서 뭐 건축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갑골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글자의 형태들을 이제 밝혀내고 거기서 논문을 쓴 거를 읽어보면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암시하는 좋은 얘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봤던 이 얘기 예운에 나오는 겨울철에는 굴을 경영하고 여름철에는 새 집을 지었다라는 거를 이제 잘 보여주는 두 가지의 어떤 패턴, 구축 패턴, 그다음에 축토 구목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 중국에서 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그 자료를 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증소, 소위 말하는 소고가 이제 이렇게 옛날 건축적인 그림에 이런 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이건 좀 과장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제 오늘날의 갈란식 건축, 필로티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건축이 등장하고 있죠. 지금 여기 보여지는 요 그림은 운남성에 있는 중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필로티 형식. 필로티 형식을 중국에서는 갈란식이라고 그러죠. 일본에서는 고상식 주거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제 고상식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땅에서부터 띄워서, 그 띄운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흙을 쌓아서 기단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아예 띄워가지고 이제 습기가 통하지 않게 하고, 흙을 쌓으면은 그 밑에 공간이 이제 쓸 수 없는 공간이 되지만 사공간이 되는 거죠. 근데 나무를 세워가지고 밑에 공간이 떠 있게 되면은,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바닥공면을 만들게 되면 이 밑에 공간도 역시 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벽의 하부 구조에서는 동물들을, 짐승들을, 가축들을 기르죠. 위에는 사람이 이제 거주하는 이제 그런 공간의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결국 앞에서 얘기한 대로 습기라고 하는 그런 피해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들을 병들고 하게 하니까 그거를 피해야 되겠다. 피하는 방법은 뭐냐? 떨어지는 거다. 떨어지는 그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축토. 흙을 쌓아서 단을 높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예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그 바닥 면적을 띄워서 통풍이 밑에 되도록 하는 이런 방식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말하는 기단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건축의 요소가 탄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혈거로부터 점점 발달을 하면서 벽체와 지붕 구조가 이제 확연히 구별이 되는 거죠. 벽이라는 개념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건축 행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발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벽이라는 것이 이제 독립적인 어떤 상황으로 요소로 등장을 하면서 벽과 지붕이라는 부분이 이제 만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이렇게 이제 벽체와 지붕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벽체와 지붕, 이 지붕의 어떤 그 가구를 어떻게 자르냐,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래서 지붕의 어떤 그 형태를 만드는 이런 방식들. 그다음에 이 접합부들 이런 것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제 오래 갈 수 있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이 결국 맞춤과 이음의 발전을 가져왔고 거기에 많은 장인들이 어떤 지혜들이 숨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벽체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문과 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은 사람이 들어드는 곳이고 창은 빛과 통풍을 위한 공간으로 쓰이는 이런 어떤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결국 실내 공간을 보다 더 그 확실하게 명쾌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외부 공간과 실내 공간의 어떤 차이점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약간의 다른 얘기를 좀 여기 덧붙인다면은 이렇게 해서 많은 공간, 이 실내 공간이 이제 그 사람들한테 안전을 확보해 주지만 문과 창이라는 요소가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외기와 내기가 이제 그 교통을 하는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 공기, 기라고 하는 이런 기 속에 사악한 기운들이 이제 흘러 들어온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문과 창을 구멍만 뚫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문을 다는 거죠. 창문을 달고 대문을 달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필요할 때는 열고 필요할 때는 차단을 하는 이런 장치를 이제 고안을 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어쨌든 그 외기가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내기가 외기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건축의 장식들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전통 건축이라는 데 보면 상당히 많은 문양이나 어떤 장식 뭐 이런 것들이 창과 문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현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구조적으로 이제 만나는 부분들, 결부가 되는 부분들의 이런 장식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그것은 결국 무슨 의미냐? 이미 튼튼한 집을 만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주 여전히 그 사람들이 믿업지 않은 거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할 때 믿업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뭐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그것을 확실하게 상징 체계로다가 전환을 시켜 놓음으로써 그것도 안전하다. 더 이상 어떤 다른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보장을 하기 위한 어떤 증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일종의. 그럼으로써 신뢰 더 확실한 그 안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전통 건축에서 또는 그 여러 건축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인간이 지향했던 것은 완벽한 안전한 공간을 구축하는 것 여기에 목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차단이 중요한 거고 차단을 해놓으면 들락날락 할 수 없으니까 들락날락 통로가 필요한 거고 통로가 있으면 결국은 뭔가가 그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들어오거나 나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것으로 하나 스크린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차단을 함으로써 이 공간은 내가 실존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전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모든 판단을 기능과 어떤 그 기술에 의존해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어떤 결과만을
전해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는데, 전통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과 근현대 건축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전통 시대에는 그러면 전통이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친다 하면, 시간적으로 나눈다 하면, 전통의 건축에서는 그 기능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당연한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기능 이외에 어떤 그 사람의 심리적인 어떤 안전을 추구하는 장치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그 집과 관련해서 이제 생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거를 뭐 문양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어떤 장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의미를 붙여서 해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아마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명쾌하게 해석해내고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결과적으로 건축과 사람과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관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은 원시인들이 그린 기호들이죠. 각종 부호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부분들은, 또 여기에 일부 부분들은 건축, 집과 관련된 그런 부호들입니다. 대개 보면은 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은 기둥이 이렇게 있고, 지붕이 있고, 바닥이 있고, 그러나 벽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은 좀 많은 그 요소에서, 많은 그림에서 보면은 벽체가 좀 묘사가 확실치가 않죠. 분화가 좀 덜 돼 있는 미분화의 상태들을 주로 이제 얘기하십니다. 지붕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것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붕이라는 게 필요하고, 바닥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을 이런 원시인들이 그린 그 집의 기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붕과 바닥과 기둥이라는 거에서 이 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추가가 돼서 점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런 건축의 형태로 옮겨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몇 장의 그림들은 각 시기별로 각 지역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복원해서 추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뭐 동물의 뼈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 어떤 같은 것도 있고요. 진흙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뭐 이런 그 피추같이 TP같이 만든 그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봤던 그 사인주라든지 이런 거의 어떤 형태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제 얼리맨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고학과 관련된 그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췌를 한 거죠.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은 중국 문화권에, 중국 문명권에서 만들어진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점차 이 앞에 것과 뒤로 가면서 이제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대부분의 건물들의 양상들을 보면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벽체와 벽체를 위한 지붕, 벽체, 기단,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는 어떤 건축의 양상들이 있고, 그것이 좀 모호하게 되어 있는 어떤 양상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지역에 따라서 어떤 편차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불균형이 이제 있는 거죠. 또 따라서 자신들이 적합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그 다양한 건축의 어떤 모습들이 해당 지역마다 존재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거 이런 건, 이거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 만들어졌던 그 거대한 제사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데서 뭐 다른 유럽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아메리카 지역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주거의 양상들, 건축의 양상들이 진행된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간단하게 자연과 대응됐던 몇 가지 사례, 그리고 그 속에서 벽체가 이제 분화돼 나가는 어떤 과정의 하나의 그 요인으로서 계류까지, 그 사인주에서부터 천라항구에서부터 사인주까지 어떤 전화되는 과정들을 보고, 그것이 각 지역에 분포된 상황들도 좀 봤습니다. 또 하나는 각 시기별로 이제 전 세계 각지에 분포하는 다양한 형태의 그 건축의 양상들을 사진으로 몇 가지 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그 중국 문자를 통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건축의 기원들을 좀 엿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앞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중국 문자의 어떤 고찰의 특성이라는 게 이제 왜 전제가 돼야 되느냐라는 걸 간단히 설명을 하면,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그 유구들은 그렇게 오래된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실존하지 않는 시기에 건축 상황을 추정하는 데 아주 대단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문자죠.
그 중국 문자는 그 형상에 대한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상고 시대의 구조 형식, 발전 과정, 건축의 유형 등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자가 이제 어떤 도안화되면서 건축의 형태와 장식이 추구하는 우의적인 거기에 함축된 내재된 의미들도 우리가 고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상형 문자에 좀 더 다른 문자로 이제 이렇게 전화가 되면서 좀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중국에서 6가지의 문자의 양상들이 있죠. 한자에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형 문자인데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그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인문학적인 어떤 의미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 글자에 담겨져 있는 형성 과정에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한자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한자의 어떤 형성 과정은 중국 문화와 중국인의 어떤 사회 방식의 기본적인 특징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단 그것은 중국 사람들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까운 우리 동아시아, 중한국이나 일본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사한 어떤 방식으로 건축의 기원 또 내지는 비슷한 기후 조건을 가진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건축의 상황들도 유추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가 바로 한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자는 몇 가지 글자를 만드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허의문자라고 하는 게 있죠. 허의문자.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문자가 합해져서 하나의 문자를 만들고 다른 글자에 맞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거기 보면은 그 믿을 신자 같은 예를 든다면 신자 같은 거 보면 사람과 말, 사람 인변과 그 말씀 언자가 이제 결합이 돼서 사람의 행동과 말은 일치해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의미 그래서 믿다라는 글자가 이제 그 파생이 돼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허의 글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사 글자라는 것이 있죠. 지사 방향성을 이제 지칭하는 건데 말 그대로 무형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생각을 점이나 선과 같은 기호를 써서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상이라고 하는 윗상자 같은 거 나오는 것을 그려서 위쪽으로 이제 방향을 지칭하는 이런 말로 이제 쓴 것을 우리는 지사문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성문자죠. 형성문자. 형성문자는 설명문에 나와 있듯이 만들어진 글자를 합하여 하나의 문자를 나타내는 것은 회의문자와 같은데 회의문자는 뜻에 따라 합쳐진 것이고 형성문자는 한쪽이 음을 나타내고 다른 한쪽은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문자 같은 이런 얘기죠. 문자 이런 것이 이제 형성 글자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건 뭐 한자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이나 아니면 옛날 중고등학교 때 이제 입시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이제 다 알죠. 아는 그 내용들입니다.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것뿐이고. 그다음에 전주 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설명문처럼 만들어진 글자를 본래의 뜻과 연관을 가지면서 좀 더 새로운 뜻으로 전용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또는 유사한 문자끼리 통용해서 쓰는 방법을 우리는 전주 문자라고 하죠.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고자, 고찰한다는 거죠. 무엇을 고찰한다 할 때 늙은이의 생각인데 늙은이의 뜻인데 생각한다, 어버이라는 그런 뜻으로 전용이 돼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차 문자가 있죠. 가차 문자. 가차 문자는 여기 그 가차라는 말과 같이 발음이나 모양을 빌려다가 다른 어떤 그 사상을 나타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 버릴 사자라는 그런 글자가 있는데 집사자와 손수변을 붙여가지고 집을 버린다, 해가지고 버린다. 집을 갖다가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그런 것으로 해서 이제 버릴 사자라는 의미로 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앞에 있는 그런 내용들도 어떤 그 건축과 관련된 것을 찾아보면 그 속에 담겨진 인문학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상형 문자, 말 그대로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글자 속에는 그 형상이 출발했을 때 당시의 어떤 모습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물 숫자를 예를 들었지만 뒤에 이제 건축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살이 흐름이 빠르고 균일하고 세 개의 실선으로 나타낸 것에서부터 물수라고 하는 이런 글자가 이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강의자전이라고는 중국에 유명한 자전 글들을 담아놓은 자전이 있는데 여기에 건축 관련된 글자를 이제 추정해 보니까 건축과 관련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나무 목자, 그다음에 돌석자, 대나무자, 마을 읍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처음에 나무 목자와 관련된 부수의 글자가 1413개인데 건축과 관련된 게 한 400개 정도가 있고 돌석자와 관련된 그 글자가 496개인데 469개죠. 그다음에 흑토자와 관련된 게 이제 625개, 대나무 죽자와 관련된 게 990개, 혈자와 관계된 게 이제 305개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읍자라든지 와자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된 여기는 그 쓰여진 이 목, 석, 죽, 읍, 토, 혈, 와 이건 전부 이제 건축과 관련된 그런 그 부수죠. 한자를 찾으려면 부수를 찾아가지고 그 글자를 찾게 되는데 이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많은 글자가 앞에서 나무목자 같은 경우는 1400개 중에 한 400개가 이제 관련이 됐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 상당히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상용 문자를 좀 더 우리가 설명을 해본다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용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모방해서 사물 자체 또는 그와 관련된 관념들을 나타냅니다. 형상뿐만 아니라 그 형상이 가지고 있는 형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대로 인문학적인 형성 과정의 인문학적인 내용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신이 이제 분류한 거는 역육서 6가지 이제 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이제 상용 문자죠. 그리고 설문회자에 기록된 9,453자 가운데 364개가 상용 문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상용 문자는 주로 이제 갑골, 거북이 등이라든지 뼈라든지 이런 거죠. 갑골은 이제 거북이 등에 새겨진 또는 금문이라는 건 청동기라든지 철기 위에 쓰여진 그런 글자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용 문자 형태들이 제법 많이 남겨져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과거에 그 당시에 문화적인 양상들, 뭐 글자 그 문장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글자 하나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통해서 시대상과 시대의 어떤 건축의 행위, 건축의 구조, 그다음에 건축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 수단으로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서백안 교수가 쓴 글 외에도 대만의 이제 성공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정년 퇴임하셨지만 손전문 교수 지도하에 중국 글자와 건축이라는 그런 석사학위 논문도 아주 오래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만에 유학할 때 그 당시에 석사 논문으로서 이제 책으로 간행된 그런 일을 하나 본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굉장히 참신한 연구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상용 문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 한국의 건축이 지금 남아 있는 게 고려 시대 이상을 걸러나가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육으로서 이제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석에 어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지금까지 간과했던 어떤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한국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어 중에 건축 관련된 용어들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그 건축들이 우리한테 근본적으로 어떤 출발점을 가졌는지 우리는 상용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글자가 품고 있는 어떤 그 발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사전 같은 걸 보면 전부 표준어에 대한 것만 사전을 만들어 놨는데 표준어 이외에 각 지방마다 어떤 사투리들이 있습니다. 잘 알죠.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뭐 함경도 사투리. 각 지방마다 그 방언들이 있습니다. 지역 언어들이 있죠. 그 지역 언어들 속에서 건축 용어들을 찾아보는 작업을 아무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의 그 지방 방언 연구는 일제 시대부터 연구가 돼서 굉장히 풍부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만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 용어를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역마다 어떤 용어들이 쓰였는지를 추적을 해서 한국 건축의 어떤 원형들을 도출해내는 어떤 작업을 해본 사람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시도해볼 만한 중요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북한의 언어 사전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조사한 조선 방언 연구 이런 사전들 뭐 이런 걸 추적해서 이제 정리를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또 그런 단어 속에서 우리 건축의 어떤 그 원형질 같은 것들이 이제 벽지 않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더 찾아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우리가 통상 쓰고 있는 석가래라고 하는 용어만 하나 예를 들더라도 경상도 지방에서는 혀가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은 혀가리라는 단어를 또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그 언어를 통일하는 것, 표준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방언들의 어떤 그 각 지역의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언어의 습관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문화의 원형질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자료가 빈곤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연구는 아주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뭐 이제 점차 그런 작업을 이제 한두 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한글이라는 잡지에 나오는 건축 그 용어들 뭐 분석하는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역사학회 논문집에 이제 기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좀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북한에서 쓰는 용어들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 비교를 통해서 건축의 어떤 원형과 근본 기원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을 우리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좀 시간이 다른 방향으로 지나갔는데, 아무튼 상형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파생적인 연구의 어떤 개념들도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샘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그 있는 그림은 이게 금문이고요, 이게 갑골문이죠. 갑골문은 거기 등뼈에다 쓴 거고, 그다음에 소 뼈에다 쓴 그 무광문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로 많이 이제 점칠 때 썼던 그런 거는 이제 갑골이죠. 등뼈에 거북이 등뼈에다 이제 했었고, 또 소뼈 같은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소뼈에다 글씨를 쓴 거라는 이런 것도. 여기에 있는 건 두 가지의 글씨죠. 고자하고 경자라고 하는 글씨가 갑골문이나 금문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나중에 이제 고문과 전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발견화가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글자를 보면은 상부의 구조는 같고 하부의 이제 구조가 기단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어떤 토대가 되는 비어 있는 그런 그 공간이 아니라, 떠 있는 공간이 아니라 흙을 다져서 만든 그런 그 축토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에 경자 같은 경우는 부목의 단계를 보여주죠. 밑에가 이제 이렇게 필로티가 돼서 떠 있는, 특히 여기 있는 글자들을 보면은 처음 시작된 걸 보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기단 부분이 있고, 여기는 막대기가 이제 꽂혀져 있는 이런 상태로 돼서 이 밑에 기단 부분의 처리가 다르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경자는 정자하고도 같이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자할 때 쓰는 그 정자 있죠. 우리가 무슨 정, 향원정, 뭐 무슨 저기 그 애련정 할 때 쓰는 그 정자, 그거와 같은 의미로 이제 쓰여지는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글자의 어떤 단계들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 그 상형 문자를 쓰는 그런 지역의 문자를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예, 그 상형 문자는 뭐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황하 일대에서 이렇게 이제 은허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발견된 것들이 주요로 되어 있지만, 현재에도 이제 이 상형 문자를 쓰는 중국의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운남의 그 동파족 같은 경우 보면 이 상형 문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남미의 그 마야 문명에서도 상형 문자가 있었고, 이집트 상형 문자는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런 것들이죠. 그 중에 제가 집에 해당되는 것만을 발췌해 보니까, 운남 동파족에 쓰는 그 집이라는 것은 까이팡,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개방이라고 하는 건 까이팡, 저희 말은 집을 짓는다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뜻하는 사람이 도끼를 들고 뭔가를 이렇게 이제 지붕이 있고 구조체가 있고 벽체가 있고 기단이 있는, 바닥이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이제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상형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미 마야 문명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여기 이제 사진이 밑에 이제 발굴된 유적들이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러한 그 자기들의 그 공간 구조, 이집트 사람이 살았던 집의 그 주택 단지의 거주지의 이제 평면도인데,
이게 바로 이제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집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 빌딩이라고 하는 또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해당 지역에서 집을 어떻게 이제 지었는지가 아주 극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예들을 보여주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집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지고 만든 이집트나 남미의 마야 같은 그런 글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형질들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를 이제 좀 다시 다른 측면으로 하나 살펴본다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수열주거를 이제 발견 서한 반파촌의 원시인의 건축 평면입니다. 하여튼 얕은 천혈이라고 하는 것은 얕게 땅을 판 거죠. 수열의 구조로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편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짜가지고 구조체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나무를 짜서 구조체를 지붕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만들고 그래서 겉에 껍질을 이제 씌운다든지 아니면 흙을 덮는다든지 해서 외관을 이제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상상을 복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계별로 이제 만들면 흙이라는 게 하나 주제가 되고 하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나무가 이제 주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집이라는 것이 이제 구축이 되는 과정을 복원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고자와 경자를 통해서 봤던 거. 그다음에 또 여름에는 증소에서 살고 나무집에서 살고 겨울철에는 굴을 파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아까 이제 예운의 그런 기록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유구의 어떤 상황과 그 글자의 어떤 그 형태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황하유역의 북방계열의 건축 구법과 장강유역의 남방계열의 건축 구법으로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방의 이제 황하유역지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계절이 분명하고 흙을 위주로 하고 이런 어떤 그런 흙문화가 이제 발달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집의 형태도 이제 수열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지상의 구조로 나오는 이와 같은 구조가 됐습니다. 남쪽 지방은 습기가 많고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나무에 집을 짓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소위 그 고상주거 필로티의 건축들이 성행을 해서 이런 글자들의 유행을 글자들의 어떤 형성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그다음에 이렇게 나무에서 지어서 갈란식, 보상식, 필로티의 형식, 이런 같은 의미지만 이런 형식의 집들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토대, 축토, 기단부를 흙으로 이렇게 쌓아서 올린 다음에 그 위에 부목, 나무로 짓는 이런 구조의 어떤 형태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그 자료죠. 사실 여기에 쓰인 이 내용들의 많은 부분들은 서백안 교수의 그 연구 논문을 제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자라고 하는 이런 회의 문자죠. 일종의 회의 문자를 분석을 해보면은 갑골문으로부터 상대에는 이미 토대 위의 건축이 이제 존재를 했고 토대 건축은 천혈 건축과 구별되는 어떤 그 다른 형태의 어떤 건축물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자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토대가 되는 건축과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상부에 구목이 되는 건축 이런 것으로 이제 분해가 돼서 이것이 결합이 됐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상대 오랜 시기에 전에 지붕과 모음체와 기단이라고 하는 3단의 건축 구성 제도가 확립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자, 아까 좀 이제 경자라고도 했던 그거죠. 이런 글자의 어떤 그 분석을 좀 해보게 되면은 경으로도 읽으나 정이 합리적이고 상부는 고자와 동일하나 하부는 갈란 형식의 건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뭇가지에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집을 만드는 이런 구조, 반실외 공간인 목대 건축으로 목대 건축, 나무로 기단을 만드는 거죠. 목대, 약간 토대인데 위에 건 토대였었는데 이건 목대, 나무로 기단을 만들고 그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구목을 하는 이런 어떤 그 갈란 건축, 고상 건축의 어떤 선형들이 이런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통상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한자 사전을 찾아보거나 한자 공부를 해보면 이걸 간머리변이라고 그러죠. 간머리변이라고 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을 한다면 이제 진면자입니다. 진면자라고 부르는 건데 이 진면자라고 구성된 한자는 대부분 이제 건축과 관련된 글자에 통상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면자, 이 간머리변의 어떤 변화 과정을 보면 대략 이런 모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굉장히 집의 어떤 형상을 보여주고 있죠. 지붕, 꼭지점, 용마루가 있고 지붕이 있고 벽체가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자를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건축 유형으로서 이런 것들, 건축 공간으로서 나타내는 것들, 기거 방식으로서 이런 것들, 이것이 전부 간머리변, 이 진면자를 기본적인 부수로 해서 탄생이 된 그런 글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면자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게 두 가지가 이제 있는데 갑골문에서는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금문에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여기서는 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담이라는 건 벽체죠. 벽체와 이제 지붕이 분명하게 이제 구별된 이런 구조로, 그리고 지붕이 수평지붕, 평지붕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진 지붕들이 이제 구축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두 개의 면이 만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그런 구조체다. 그래서 이제 궁자라고 하는 글씨를 좀 더 이렇게 살펴보고 유적이라든지 발견된 유물이라든지 또 복원 상상도를 통해서 보면은 뭐 이렇게 그 하단에 있는 이런 것들로 이제 추정이 되고, 이런 것이 이 글자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자를 해석한 자료들을 보게 되면 궁자는 두 개의 방을 설계한 도면에 면자가 더해졌다, 이 진면자가 더해졌다는 설도 있고, 창과 문을 갖춘 집의 형상이라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자는 네모가 두 개가 있어요. 네모 두 개가, 방이 두 개가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에 지붕을 씌운 것, 지붕면자를 씌운 것, 진면자를 더한 그런 의미도 있고, 또는 창과 문, 여기서 지금 보다시피 창과 문의 어떤 이런 그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궁자가 쓰였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은 궁실이라는 말로 제일 많이 쓰이죠. 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궁궐이라는 단어로도 아마 여러분들이 익히 알 것입니다. 궁궐이나 궁실, 이건 특정한 어떤 이제 집을 지칭하는 글자. 궁이라면은 이제 팰리스라고 번역하게 돼서 특정한 사람들이, 권력과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이제 되어 있지만, 과거에 궁자는 뭐 지난 시대 이전의 그 궁자의 쓰임은 대부분 다 일반적인 궁실, 집을 지칭하는 통칭으로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들은 다 이제 어떤 건축의 함의를 잘 보여주고 있는 글자 중에 하나죠. 하나만 뭐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는 종묘의 그 종자 같은 이런 글자는 집 이런 안에 집면자 밑에 볼시자가 들어있는데, 이 볼시자는 결국 뭐냐, 여기서 유래가 된 거죠. 음식 재물 갖다 올려놓은 받쳐놓은 식탁, 탁자죠, 탁자. 그거가 이제 연관이 되어서 이제 글자가 탄생했다라는 이런 해석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글자들은 전부 역시 서백안 교수의 그 논문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발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분화해서 볼 수 있다. 이 중에 작은 기단이 있는 당, 봉토를 한 분묘 위에 향당, 실내 여러 공간이 있는 궁실, 지성을 다하는 궁실 건축으로서의 어떤 종묘,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이 이제 건축물의 어떤 기능과 글자의 형상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일정한 유사성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초기에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집을 지었는지, 그 집의 형상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자 같은 경우도 아주 독특한 예 중에 이제 하나죠. 와자 같은 경우는 이게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뭡니까, 이게 기와죠, 기와. 두 장의 기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상에서 이제 와자가 이제 탄생이 돼서, 진흙을 부어서 지붕을 만들다가 좀 더 진보된 형태로 기와가 이제 올라갈 때 두 개의 기와가 결합된 집, 우리가 와가라고 그러죠. 와우, 와집 뭐 이런 말도 쓰는데 기와가 올라간 집입니다.
이런 집들을 이제 지칭할 때 썼던 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문이나 호자도 여러분이 잘 아는 것입니다. 문은 문짝이 두 개가 있는 거고, 호는 문짝이 하나가 있어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보통 집 안과 밖을 이제 구별하는 것이고요. 호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실내에, 또 실내 공간에서 이제 쓰여지는 것들로 이제 많이 지칭을 하죠. 그래서 호는 두 개가, 문은 호가 두 개가 있는 거죠. 호 두 개가 이렇게 연루되어 있는, 밑에 글자의 변화 양상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동산 원자 같은 경우도 서백안 교수는 이렇게 이제 분해를 했습니다. 어떤 구획된 토지 내에 산과 연못과 나무를 심은 것, 그것이 이제 원자, 동산 원자다. 그래서 중국 고대 원림, 이 원자는 원림에 이제 많이 쓰는 글자죠. 원야라는 말도 있고, 원지, 그다음에 조원, 원림, 뭐 이런 말에 이제 쓰여지는 글자인데, 원림이라는 건 이제 좀 가듬이죠. 정원을 뜻하는 것인데, 그 정원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하나의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원이라는 글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획된 토지, 인클로드된 거죠. 그래서 가든이라는 단어에도 이제 인클로드, 닫힌 공간, 에워싼 공간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의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전 토지를 구획을 하고 그 안에 인공으로 산을 쌓고, 또는 산이 들어가 있는 곳에 구획을 하고 연못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서 이와 같은 그 정원을 만드는 거죠. 뭐 형상화시켜 보면 산과 물과 그다음에 나무, 이 세 가지 요소를 담는 것이 이제 원자의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나라 국자 같은 경우도 뭐 명확하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역시 어떤 구획된 그 경계선을 만들고 그 안에 토지가 이렇게 이제 분배되어 있고, 이 토지를 지키기 위한 무기를 이제 하나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담장, 성벽에서 무기를 들고 토지, 구획된 토지, 땅을 갖다 지키는 것. 그래서 여기에는 그 영역을 한정하는 부호에서 출발해서 핵심 공간, 군사적인 의미의 개념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하나의 글자가 이제 형성된 걸 알 수 있다. 국자는 형성 문자의 하나입니다. 형성 문자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곽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쓰여지는데, 이 글자도 보면은 이제 망루입니다. 망루. 성벽 위에 망루가 설치된 글자에서부터 유래가 돼서 이 곽이라는 글자가 이제 탄생이 된 건데, 이런 거는 뭐 지금의 곽자하고는 굉장히 다르지만, 초기에는 이렇게 성벽이 있고 성벽에 망루가 솟아 있는, 또 사방에 망루가 있는 뭐 이런 거에서부터 이 곽이라는 말자가 형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월 춘추라는 책에 보면 이제 성곽이라는 거를 해석을 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성이 위군, 조곽이 수민이라는 이런 말이 있죠. 성을 쌓음으로써 임금님을 보위하고 곽을 만들어서 백성을 지킨다라는 이런 말에서 이제 성곽이라는 내성과 외성의 개념이 이제 출발된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곽이라는 것은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성벽 주변에 망루가 있어 관찰을 통해서 이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것에서 이제 곽자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이제 많은 어원을 얘기할 때 이제 그리스어의 기원을 둔다든지 이런 걸 찾죠. 그래서 그리스어의 기원을 두고 어원을 찾아가는 이유들은 뭡니까? 근본적인 그 문제들이 어떻게 고민이 되어서 언어로서 정착이 됐는지를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취해졌는지, 또 그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그것을 해석을 했는지라는 걸 찾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한자의 이런 의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더 면밀히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그 공부를 좀 해본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그 효과는 굉장히 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자 같은 것도 잘 알려진 말이죠. 행자 같은 건 이제 이 거리의 모습을 본따서 단일 행자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도로를 정비한 것은 매우 중대한 개혁 중에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의 어떤 그 의미는 보다 더 각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행자를 우리가 어떤 업종을 지칭할 때는 항이라고 있죠. 항.
지금 우리가 은행이라고 읽는 거는 아마 한자음을 잘못 읽어서 그게 그 악화가 양화가 된 그런 격이 된 거죠. 은행이라는 것은 은이라는 것을 다루는 항, 업종을 갖다 말하는 것인데, 뭐 누군가가 옛날에 좀 잘못 읽었는지 하여튼 지금은 은행이라고 읽고 은항이라고 읽으면 틀린 말이죠. 근데 원래는 정확히 읽는다면 은항으로 읽는 게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가 심천 그러는데 그것도 심수잖아요. 원래 한자는. 누군가가 심천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지금 심천이라는 말로 읽지만 원래 그 한자 발음 자체는 우리말 발음은 심수입니다. 심수. 그래서 뭐왜그 말하면 항이라는 것은 이제 이 거리에 어떤 업종들이 이렇게 상가들이 분포해서 일정한 특정한 걸 매매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행자에는 두 가지 어떤 길 자체를 나타나기도 하고 길가에 면에 있는 점포의 업종을 지칭하는 그런 것으로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어떤 구축의 원리, 지붕과 벽체와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도 로제가 이제 그 건축 에세이라는 데에서 교회의 이제 유형으로서 이제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유명한 그림이죠. 아마 서양 건축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게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가장 단순하고 근원적인 이제 구조체로서 순관 원시주의와 단순한 자연이라는 어떤 이런 사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원형 건축, 교회 건축의 어떤 원형, 이상적인 모델로서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시 오두막의 그림을 지칭하면서 네 개의 기둥과 바닥과 보, 지붕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그 단순한 구조. 이런 구조들이 결국 이제 건축의 그 출발점을 얘기하고 건축이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주게 하는 어떤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은 뭐 이렇게 얘기를 다시 할 수 있겠죠. 내부 공간의 확보를 위한 구축의 어떤 논리를 개발하고 보기리를 확보하기 위한 건축 재료를 개발하고 보기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계산의 어떤 발전이 가져오고 공간의 확장을 위한 수직적 발전과 수평적 발전의 어떤 그 근간들을 구조 계산이나 새로운 재료의 개발이나 구축의 논리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을 해줬다. 결국은 이것은 중력에 대한 수직적 저항 능력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라는 과정하고도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건축의 어떤 그 시작이 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여러분 참고로 보라고 지금 예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2011년 12월호 건축 학회지에다 제가 간단하게 이제 어떤 요청에 의해서 글을 쓴 게 있는데, 동아시아 목조 건축과 구조 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간단한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도 역시 건축에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어떤 기단과 축부와 지붕이라고 하는 요소, 옛날에 뭐 상분, 중분, 하분이라고 불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구조 미학의 어떤 그 발전 과정, 변화 과정, 양상 이거를 아주 짧게 쓴 글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 건축의 기원의 어떤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어휘를 제한적으로 사용해 본다면, 제한적이라기보다는 그 어휘가 이제 가장 함축된 의미를 담고 있는 어휘죠. 건축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공간이라는 그런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장소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먼저 공간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건축의 의미를 좀 살펴본다면, 공간이라는 그 단어는 여기 보다시피 공간에 유사한 말로는 공중, 공백, 허공이라는 이런 말이 있다라고 우리나라 어학사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간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이제 쓰이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죠. 해석도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가 실제로 건축한 사람이 공간이라는 단어를 평생 동안 제일 많이 쓰는, 건축과 더불어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라는 단어에는 이렇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어느 한 위치가 세계의 좌표축에 기술되는 3차원의 존재, 우주에 비어있는 모든 부분을 뭉뚱그려 지칭하기도 하고, 유의무의의 법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장소로서 허공 무의의 곳, 또는 온갖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변화하고 사라지는 장소, 이런 것도 공간이죠.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는 지칭도 있고, 어떤 물질이나 물체가 존재할 수 있거나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자리,
이게 일어나 버리면은 이제 장소가 되는 거죠. 장소가 일어나 버리면 존재하거나 그러면은 장소가 공간에서 장소가 되고 그 장소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 본질을 나타내는 걸 우리는 장소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뒤에서 잠깐 소개가 되겠지만 이후도안이라는 사람이 쓴 스페이스 앤 플레이스라고 장소, 공간과 장소라고 하는 그런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간이라는 단어는 영역이나 세계를 이루는 말도 있고요. 어떤 집합 사이에서 그 요소 사이 또는 그 부분 집합 사이에서 일정한 수학적 보조를 생각할 때 그 집합을 이루는 말. 수학적인 용어도 이제 있고 물리적인 용어도 있고 사회학적인 용어로도 쓰이고 또 건축의 용어로도 사용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시간과 함께 세계를 정립시키는 기본 형식이라는 해석도 내리고 있습니다. 또 사업이나 말 또는 글과 같은 것에서 앞뒤 순서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아 생긴 빈 곳 이런 것도 지칭을 하고 굉장히 다양하죠. 공간이라는 해석에는. 공간이라는 해석에 우리말에 또 표현 중에 재미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짬이라는 게 있어요. 짬. 짬이라는 것도 공간이라고 해석합니다. 짬, 틈. 다 공간을 얘기하는 그런 용어죠. 또 현관. 현이라는 건 뭐 드러나는 거죠. 사이에 드러나 있는 것. 이런 것도 공간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고 상하, 전후, 좌우, 안팎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그것을 제한할 때 하나의 어떤 장소가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쓰지 아니하는 빈 칸이라는 말도 있고 또 어떤 관념론적인 입장, 유물론적인 입장, 실제론적인 입장에서의 공간에 대한 정의들도 있습니다. 점의 집합으로서 1, 2, 3차원으로 확장돼 나가는 것도 공간이라고 하고 빈 구멍 물론 구멍이라는 말과 공간이라는 아마 그 단어 사이에는 괴리감이 있긴 하지만 뭐 이런 용어의 어떤 해석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과 간을 이제 나누어서 공은 비다 없다, 헛되다, 쓸데없다, 쓸쓸하다, 비계하다. 뭐 굉장히 재미있는 쓸쓸하다는 말도 공이라는 뜻이 있죠. 틈이라는 말, 여가, 간격, 사이 뭐 이런 굉장히 여러 가지의 어떤 물론 하나하나마다 다 나름대로 어감의 차이와 적용되는 상황들의 어떤 그것이 약간의 그 오차들을 갖고 뭐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은 거죠. 간이라는 것은 사이 때, 동안, 차별, 틈 또는 틈새, 간혹, 사이에 두다, 존재하거나 무엇으로 사용되는 곳, 둘 사이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거리를 얘기할 때 주간이라는 말이 굉장히 잘 쓰이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이라는 말로. 그 다음에 인간 세계를 인식하는 한 방편이고 경험을 구조화하는 인성 구조의 한 측면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뇌 같은 거의 공간 구조, 뇌 공간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되면 이 뇌 속에 굉장히 어떤 그 다양한 형태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 장치에서 비어 있는 것, 사용하지 않는 것, 남겨져 있는 것,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는 실존한 실체는 아니지만 실체이긴 하지만 어떤 제한되지 않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도 형체가 이렇게 따로 정해진 건 아니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담아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데 공간도 역시 또 형식이 갖추어지면서 결국 그 형태들이 이렇게 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화가 더 되어서 뭐 점점 이제 뭐 어떤 그 요소들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장소라는 말로 이제 쓰게 됩니다. 장소라는 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이루어지는 곳, 공간과 시간에 의한 구체적인 점, 특정한 정확한 현장, 지위, 위치, 터, 모임이 열리는 곳 등에 어떤 의미. 좀 더 좀 명확해지는 거죠. 명확하게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는 곳, 그것을 우리는 공간과 구별해서 장소라는 말을 씁니다. 고유의 본질이 성립하는 곳, 자연과 인간이 생존하며 인간 활동이 펼쳐지는 지표로서 장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 특정 장소에 대한 감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와 유사한 말로는 위치, 곳, 대, 자리, 좌석, 처소, 터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말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터, 틈, 짬
아주 이런 표현들은 한국인이라면,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그 미묘한 뉘앙스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우리말에 대한 어떤 그 추적, 이런 작업도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이제 장소로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그 틀이 하나 있는 거죠. 내가 실존적인 어떤 그 장소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사람은 뭔가의 어떤,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이 자연을 상대로 해서 인식하는 어떤 체계 중에 방향과 방위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그거죠. 전후, 좌우, 상하, 플러스 안팎, 내외라고 하는 이런 8가지 요소를 통해서 공간을 장소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삼게 됩니다. 여기 이 그림이 이제 바로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이죠. 이후도안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바로 이 책입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 많이 봤던 그 책인데, 여기 이제 뭐 스페이스와 플레이스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개념화되어 있는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번역판으로 나와 있으면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후도안은 참고로 이 사람은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 중국 사람인데 이제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지리학과의 유명한 지리학과 교수죠. 그래서 이런 그 책들을 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근본 바탕이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책을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서양의 구조틀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이런 책을 쓰지 못했을 텐데, 명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플레이스, 장소라고 하는 것은 공간과 달리 이렇게 많은 그 업역과 연관관계를 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사회학이라든지 역사학이라든지 지리학이라든지 뭐 동물학, 뭐 식물학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학문 분야하고 이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해석의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또 그 관계를 또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면 한반도에서 보여지는 공간은 이런 겁니다. 공간은 이런 건데, 이런 곳에 우리가 어떤 곳을 선택을 해서 장소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고 있죠. 산이 많은 나라에서 이 산과 사람의 삶, 산과 사람의 이야기, 이런 어떤 대화, 이런 것이 아마 한국 건축, 한국 사람들이 공간을 장소화해 나가는 어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사는 사람하고 이런 내몽골의 초원에서의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한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 굉장히 저는 이 몽골 초원에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옮겨 다니는 게 이제 보인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산이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이렇게 한눈에 조망이 되는 어떤 기후가 움직이는 거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초원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곳에서의 자기의 실존의 어떤 그 장소를 만드는 거하고 우리 같은 곳에서 이제 만드는 방식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보는 한두 장 사진은 저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한 6개월 정도 살 때 동경에서 이제 젊은 건축가라고 얘기할 수 없죠. 7인의 건축가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젊은 건축가들하고 나이 많은 건축가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어우러진 건데 공간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나가무라 류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제시한 이런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옮겨 다니면서 자리를 계속 옮기면 꼭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씩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딱 하나씩만 등장을 하더라고요. 한 군데에서만. 어느 방향 한 군데에서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토도요가 이때 뭐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 아까 그 류지는 젊은 건축가 속하는 사람이었고 도요는 뭐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이토도요의 이 놀라운 그 상상력과 어떤 그 공간에 대한 감각,
재료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거는 아마 그 현대 건축가 중에서도 굉장히 앞서 있는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토 도요의 인사이드 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품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또 다른 공간의 어떤 감흥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나간읍성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국의 어떤 그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안동 하회 같은 어떤 이런 마을들에서 느껴지는 장소화된 어떤 것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하고 부천의 오픈 세트장을 보면 이제 확연히 다른 거죠. 결국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론으로 얘기하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자신의 실존의 상황들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런 오픈 세트장과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장소, 공간과 어떤 차이점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개재되어 있는 것들이죠.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 하나의 예지만 동경운동장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얘기들을 뭐 유추해 보면서 또는 회고해 보면서 이 공간과 장소에 대한 건축의 기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은 뭐 일제시대 때 이런 모습이었죠. 뭐 일제시대 전에는 더 성곽이 지나가고 뭐 이러는 곳이었지만 이러다가 이제 해방 이후에 이렇게 이제 좀 변화가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타디움이 제대로 갖춰지고 조명 타워들이 들어가고 그 후에 이제 철거되기 직전에 하나는 기능을 하고 하나는 주차장이나 이런 그 손수레 그 리어카 장사꾼들이 모여서 하는 임시시장, 풍물시장 같은 것을 이용하면서 본질을 이제 상실해 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현재 이 DDP가 이제 들어서서 야경의 모습이지만 이렇게 이제 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공간이 장소화되고 장소성을 갖고 그 장소성은 시간을 어떤 그 대로해서 본연의 어떤 역할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이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또 모르죠. 또 어떤 그 양태를 가지면서 자신의 성격을 규정지을지 이거는 또 우리가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한 얘기는 지금 이 시간에 이번 주에 한 얘기는 대한 얘기를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뭐 절대적인 또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더 고급의 어떤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분도 많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반복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우리가 그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한번 내 자신의 공간 이력서를 만들어 보면서 건축의 기원들에 대한 경험과 생각과 그다음에 앞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이 삶 속에서의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인식을 여러분들이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시간은 주어진 다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건축에서의 어떤 장소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저는 네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적어보았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고 건축의 기원이 정말 우리들이 또 아닌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다. 그리고 그 근본을 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왕왕 문제가 되는 것들은 전부 근본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 근본을 직시할 때 오늘의 삶도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고 미래도 역시 불안하지 않게 정도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